아이고,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네. 저 독한 것 좀 봐. 그래도 살겠다고 저러고 있네. 손에 들고 있는 저건 뭐야? 술인가? 회장님 돌아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쫓긴 며느리. 그런 그녀를 보기 위해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의 상간녀가 찾아왔습니다. 이야, 그래도 이 넓은 땅이 다 자기 거라서 좋겠다. 언니 힘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다가 힘들면 얘기해라. 고통 없이 하늘로 올려보내줄 테니. 하지만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비웃으며 떠들고 있는 그 땅이 장차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20년간 식모처럼 착취당한 재벌집 며느리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주혜비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자지 못한 채 그저 누워만 있다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강태준의 부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혜빈에게 이날은 축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련일 뿐이었습니다. 150인분. 어떻게 혼자 다 만들지? 혜빈은 지하 주방으로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설 여사는 사흘 전부터 혜빈을 불러 말했었죠. 혜빈아, 취임식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해.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일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외부 업체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설 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부려먹는 것이 더 싸게 먹히고 무엇보다 혜빈을 괴롭히는 일이 즐거웠으니까요. 혜빈은 부은 손으로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하루에 2시간씩밖에 자지 못했지만 그래도 음식 준비는 끝내야 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하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병상에 계시던 시아버지 강 회장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혜빈아,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강 회장은 혜빈의 부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곧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혜빈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시아버지만은 자신을 사람 취급해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전 10시 설 여사가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혜빈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맛보더니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하나도 없잖아. 냄비를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혜빈의 앞치마가 젖었습니다. 3시간 안에 다시 만들어. 손님들 오기 전에 끝내야 해. 하지만 어머님, 이미 준비된 음식들이. 닥쳐. 내가 맛없다면 맛없는 거야. 설 여사는 소리를 지르고는 주방을 나갔습니다. 혜빈은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 때문이었죠. 오후 2시 본격적인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15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혜빈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혜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어서 음식 나르세요. 그녀는 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설 여사가 다시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귀부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설 여사는 음식을 나르던 혜빈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혜빈은 비틀거리며 연회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혜빈이는 손재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식모를 따로 안 써도 되죠.
오늘 음식도 전부 혜빈이가 만든 거예요. 설 여사는 혜빈의 거친 손을 하객들 앞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손톱은 깨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귀부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손 좀 봐. 며느리를 저렇게 부리다니. 하지만 아무도 감히 설 여사에게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동명제약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설 여사가 들고 있던 뜨거운 육수 그릇을 혜빈의 발등 위로 쏟아버린 것입니다. 아! 혜빈은 비명을 참으려 애썼지만 너무 뜨거워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 여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괜찮지?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혜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7시 설 여사는 혜빈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석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혜빈아, 이거 내 선물이야. 오늘 고생했으니까.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빈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서 받아.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혜빈이 목걸이를 받으려는 순간 설 여사는 갑자기 목걸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줄이 끊어지며 진주 알들이 바닥으로 와르르르 쏟아졌습니다. 어머, 끊어졌네. 혜빈아, 어서 줍지 않고 뭐하니? 네. 무릎 꿇고 주우라고. 내 거잖아. 주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혜빈은 무릎을 꿇고 진주 알들을 주었습니다. 설 여사는 그녀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수준은 딱 이거야. 바닥에 붙은 거 줍는 팔자지. 혜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혜빈은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남편 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혜빈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신시아, 태준의 내연녀였죠. 태준과 신시아는 연회장 한가운데서 블루스를 췄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요. 혜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태준은 춤을 추다가 혜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신시아를 데리고 혜빈 앞으로 왔습니다. 당신 뭐해? 음식을 나르려고요. 오늘 내 눈앞에 띄지 마. 구역질 나니까. 신시아는 혜빈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승자의 여유였죠. 혜빈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 10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VIP 손님 한 분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배가. 어머, 회장님. 설 여사는 곧바로 혜빈을 찾았습니다. 혜빈이 내가 만든 음식 때문이야.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설 여사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혜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 망신시킬 작정이야? 혜빈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혜빈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얼굴을 대고 혜빈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시아였습니다. 혜빈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신시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안방은 제 거예요. 빨리 비워주세요. 그러고는 혜빈의 얼굴에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혜빈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시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준과 설 여사 그리고 혜빈까지 모두 문 앞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빈이만 들어오너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들어가야죠. 태준이 항의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빈이만. 설 여사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혜빈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쓴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는 간신히 손을 들어 혜빈을 불렀습니다. 혜빈아, 가까이 와봐. 네, 아버님.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열쇠 하나를 혜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안동, 적공리, 그 땅과 이 열쇠를 절대 뺏기지 마라. 약속해. 아버님, 무슨 말씀을? 약속? 네, 아버님. 약속드릴게요. 강 회장은 혜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췄습니다. 아버님. 혜빈은 울부짖었지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밖에서는 태준과 설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빈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과 설 여사 그리고 신시아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회사는 완전히 우리 거야. 혜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시아버지가 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혜빈은 그 3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음식을 내고 상주들이 먹을 것을 챙기고 밤에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주인 태준과 설 여사는 밤마다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회사는 완전히 내 거야. 태준아, 축하한다. 드디어 내 시대가 왔구나. 혜빈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혜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빈은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적공리. 아버님은 왜 저에게 이걸 주신 걸까요? 장례식이 끝나던 날 혜빈은 피곤에 지쳐 시아버지의 방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 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혜빈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라고.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나? 이혼 서류야. 어서 도장 찍어. 이혼이라니. 무슨 말씀을. 태준은 혜빈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혜빈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0년이나 먹여 살려줬으면 됐지. 이제 필요 없어. 어서 도장 찍으라고. 여보, 제발. 여보라고 부르지 마. 역겹다고. 태준은 혜빈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혜빈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준은 강제로 혜빈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었습니다. 좋아, 이제 끝났어. 당장 짐 싸서 나가. 태준은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혜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가락은 부러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1시간 후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혜빈이 창문을 열어보니 신시아가 혜빈의 옷가지들을 마당에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버려. 저것도 버려. 혜빈은 급히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시아는 혜빈의 부모님 유품이 든 상자까지 꺼내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혜빈이 불을 끄려 하자 신시아는 혜빈을 밀쳐냈습니다. 이 집에서 내 흔적은 곰팡이 하나도 남기지 마. 알았어? 불길은 점점 커졌고 혜빈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한복, 아버지의 시계,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빈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설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빈아, 가기 전에 이거 받아라. 설 여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혜빈이 열어보니 토지 문서였습니다. 적공리? 이게 뭐예요? 위자료다, 위자료. 그래도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했으니 일한 값은 줘야지. 호호. 하지만 이건 좋은 땅이야. 안동에 있는 땅인데 아주 넓지. 그런데 말이야. 설 여사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거기 화학 폐기물이 묻혀 있대. 세금만 나가고 팔지도 못하는 땅이지. 우리는 그냥 골칫거리였는데 내가 가져가면 되겠다. 혜빈은 서류를 보며 떨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적공리였습니다. 어서 나가거라 해지기 전에. 혜빈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개 밥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 이거 가져가. 이건 뭐? 태준은 밥그릇을 혜빈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앞으로 구걸이라도 할 때 쓸 거 아냐? 가져가. 여보, 이거라도 먹고 살아. 거지처럼. 하하하하하하하. 혜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태준과 신시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혜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친정 오빠네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오빠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혜빈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빠, 나야, 혜빈이야. 누구? 혜빈이.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오빠가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나 갈 데가 없어. 며칠만 재워줘. 오빠는 혜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빠, 제발. 강서방한테 받은 게 있어. 너 절대 받아주지 말라는 조건으로. 너 같은 건 이제 내 동생 아니야. 오빠.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혜빈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하룻밤만.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혜빈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빈은 비를 맞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봤습니다. 옷 몇 벌, 시아버지가 주신 열쇠,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혜빈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적공리 우물가 석탑 아래. 글씨가 희미했지만 혜빈은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적공리에 무언가를 숨겨두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빈은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안동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 2만 원으로요. 버스는 5시간을 달렸습니다. 혜빈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동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혜빈은 택시를 탈 돈도 없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적공리를 찾아갔습니다. 적공리요? 거긴 왜 가려고요? 제 땅이 거기 있어서요. 거긴 아무도 안 가요. 땅이 죽었거든요. 조심하세요. 2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적공리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땅은 붉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 땅? 혜빈은 무너진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혜빈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혜빈은 보따리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물마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빈은 무서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을 버텼는데 혜빈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괴물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혜빈은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아버지가 준 열쇠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적공리의 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혜빈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나가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공리는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붉은 흙만 가득한 죽은 땅이었죠. 물을 찾아야 해. 혜빈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일기장에 적혀있던 우물과 석탑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드디어 낡은 석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혜빈은 우물에 다가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는데 물이 이상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물이지? 마시기가 두려웠지만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혜빈은 조심스럽게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상한 맛이었지만 그래도 물은 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물 마시면 안 되는데. 혜빈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난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이야. 박영감이라고 부르면 돼. 노인은 혜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도시에서 왔구만. 여긴 왜 온 거야? 이 땅이 제 땅이라서요. 박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땅? 강 회장님 땅 말하는 거야? 네, 시아버. 아니, 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박영감은 한참 동안 혜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분이 드디어 자네한테 이 땅을 맡긴 거군. 영감님, 혹시 저희 시아버님을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지. 50년직이야. 박영감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따라와. 보여줄 게 있어. 혜빈은 조심스럽게 박영감을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던 미친 영감이 바로 이 사람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산기슭으로 혜빈을 안내했습니다. 큰 바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야. 열쇠 가지고 있지? 네. 어떻게? 강 회장님이 줬을 거 아냐? 어서 꺼내봐. 혜빈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박영감은 바위 틈을 손으로 더듬더니 작은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넣어봐. 혜빈이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놀랍게도 바위가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들어가 봐. 내가 찾던 게 저 안에 있어. 동굴 안은 어두웠습니다. 박영감이 랜턴을 켜서 앞장섰습니다. 한참을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혜빈은 숨이 막혔습니다. 동굴 안에는 거대한 돌로 만든 저장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붉은색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홍열 누룩이야. 이 땅에만 있는 특별한 균이지. 박영감은 저장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짙은 붉은색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화학 폐기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진실은 달라. 이 붉은 흙은 독이 아니야. 오히려 약이지. 약이요? 그래. 강 회장님과 나는 50년 동안 이걸 연구했어. 이 홍열 누룩으로 발효시킨 약은 놀라운 효능이 있거든. 혜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왜 이걸 저한테? 자네가 선택받은 거야.
강 회장님은 자네가 이걸 지킬 사람이라고 믿으셨어. 박 영감은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일기장에 모든 비법이 적혀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지. 혜비는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 내가 가르쳐 줄게. 대신 각오해야 해. 고생 많이 할 거야. 그날부터 혜빈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영감은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누룩을 띄우고 발효액을 만들고 온도를 체크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안 돼. 온도가 너무 높아. 다시 해. 영감님, 손이 너무 아파요. 그 정도 고생도 못 참으면 포기해. 강 회장님이 50년 동안 이걸 지킨 거 알아? 혜빈의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빈은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누룩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일기장대로 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 발효는 시간이 필요해. 조급하면 안 돼. 혜빈은 밤새 연습했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번째 시도에서 미약하게나마 발효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감님, 이것 좀 보세요. 박 영감이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잘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빈은 이제 기본적인 발효 기술을 익혔습니다. 박 영감은 자신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내 다리 10년 전에 사고로 신경이 끊어져서 감각이 없어. 자네가 만든 발효액을 한번 써보자. 정말요? 효과가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혜빈은 조심스럽게 발효액을 박 영감의 다리에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빈아, 내 발가락이 움직인다. 움직여. 박 영감의 발가락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영감님,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래. 이게 홍열 누룩의 힘이야. 혜빈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기술이 있다면 그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3명의 남자들이 오두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건달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야, 주예빈 맞지?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런 건 네가 알 필요 없고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냐고 확인하랬는데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구만. 아, 맞다. 웬만하면 빨리 죽으라고 전하래. 남자들은 웃으며 오두막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이런 데서 뭐하고 사는 거야? 거지처럼. 혜빈은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준비해둔 홍균 추출물을 남자들에게 뿌렸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가려워. 미치겠어. 남자들은 온몸을 긁으며 도망갔습니다. 혜빈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했다. 혜빈아, 이제 자네도 싸울 줄 알게 됐구먼. 박 영감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약을 완성해야지. 그리고 세상에 알려. 그게 강 회장님이 원하시던 거야. 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홍열 누룩과 적곡리의 미네랄 수원을 결합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혜빈은 그것을 홍열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영감님, 마을 할머니 중에 관절염 앓는 분 계시죠? 응, 김할머니 말하는 거야? 그분께 이 약을 드려봐도 될까요? 박 영감은 허락했고 혜빈은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의심했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무릎이 안 아파. 이게 무슨 일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혜빈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적공리는 더 이상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혜빈의 손길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도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발효시설도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혜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촌스럽게 늘어진 머리는 깔끔한 단발로 바뀌었고 거칠던 손도 레이저 치료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굴종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영감님, 이번 달 홍열단 판매량이 500개를 넘었어요. 500개? 벌써? 혜빈은 온라인으로 레드 미라클이라는 이름의 발효 음료를 소량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개도 안 팔렸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부인들이 특히 좋아해요. SNS에 올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박 영감이 소개해준 은퇴한 경영학 교수 덕분에 혜빈은 사업 감각도 배웠습니다. 마케팅, 회계, 투자,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동명제약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태준이 무리하게 확장한 신약 사업이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사장님,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약은 문제 없어. 그냥 무시해. 하지만 문제는 계속 커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혜빈은 인터넷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명제약의 리스크를 슬쩍 흘린 사람은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영감님. 조심해. 복수에 너무 매달리지 마. 걱정 마세요. 저는 제 계획대로 움직일 거예요. 혜빈은 홍열단 판매로 모은 돈을 해외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이퀸이라는 가짜 투자자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동명제약의 부실 채권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위험하다고 피했지만 혜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헐값에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이퀸이라는 투자자가 우리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이퀸? 누구야 그게?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해외 펀드로 위장한 것 같은데.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망해가는 회사의 채권을 사는 바보가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신시아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태준 씨, 요즘 왜 그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시끄러워. 회사 일로 바쁘다고. 신시아는 적공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준 씨, 적공리에 사람 좀 보내봐요. 혹시 그 여자가 거기서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혜빈, 그 여자는 진작 죽었을 거야. 신경 끄고 있어. 하지만 신시아는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사람을 고용해 적공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혜빈은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주머니 한 분에게 돈을 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 누가 저를 찾으면 그냥 평범하게 약초나 캐는 여자라고 말해주세요. 알았어요, 혜빈 씨. 걱정 마세요. 신시아가 보낸 조사원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적공리에는 그저 가난한 여자가 약초나 캐며 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적공리를 국가 바이오 전략 거점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적공리가? 설 여사는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혜빈에게 준 그 땅이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태준아, 당장 그 땅 되찾아와. 어머니, 이미 혜빈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뭐든 해서 되찾아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빈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설 여사는 절박해졌습니다. 동명제약은 파산 직전이었고 유일한 희망은 투자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으로 들은 제이퀸이라는 투자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제이퀸 사무실이 어디래? 서울 강남에 있다고 합니다. 설 여사는 직접 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막았습니다. 회장님은 아무나 안 만나십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예요. 설 여사는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녀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계 파티가 열렸습니다. 제약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준도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때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입장했습니다. 얼굴에는 베네치아풍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제이퀸 아닐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투자자. 태준도 그 여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제이퀸 회장님이신가요? 가면 쓴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낯익은 눈빛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동명제약의 강태준입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 투자 관심 있으신지? 동명제약이요? 들어는 봤습니다. 혜빈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다니. 물론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화장도 말투도 모두 바뀌었으니까요. 사실 저희 회사가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요. 곧 회복할 겁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꽤 심각해 보이던데요.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는 동명제약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고려해 볼 수는 있어요. 조건만 맞는다면요. 정말요? 어떤 조건이신데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죠. 오늘은 그냥 인사만 나눠요. 혜빈은 태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그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투자자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혜빈은 파티장을 나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태준이 스스로 함정에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설 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제이퀸이 우리한테 투자하겠대요. 정말? 얼마나?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큰 금액일 거예요. 설 여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제이퀸이 바로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라는 것을요. 혜빈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동명제약의 부실 채권 목록, 주식 매입 내역, 그리고 태준과 설 여사의 비리 증거들.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빈은 태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투자건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준은 기뻐하며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제이퀸 회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강 사장님, 제가 투자 조건을 말씀드리죠. 혜빈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비트코인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명제약이 바이오 코인 사업에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코인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바이오 코인이요? 네, 제약과 가상화폐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에요. 제가 보증하는 사업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나 투자해야 하죠? 50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2배는 벌 수 있을 겁니다. 태준은 망설였습니다. 500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계약서는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태준은 돌아가서 회사 공금 500억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사진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큰 돈을 벌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신시아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태준 씨, 우리 아기 때문에 병원 가야 하는데. 아기? 무슨 아기? 무슨 아기라니? 우리 아기지. 나 임신한 거 몰라? 태준은 피식 웃었습니다. 사실 그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신시아의 배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어떤 날은 볼록한데 어떤 날은 평평했습니다. 신시아 씨,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 같이 받읍시다. 왜요? 당신 나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지. 우리 아이니까. 신시아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가짜 임신 쿠션을 배에 대고 있었거든요. 진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가요.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시아 몰래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신시아 씨는 산부인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좀 보세요. 사진에는 신시아가 약국에서 임신 쿠션을 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가. 태준은 집으로 돌아가 신시아를 다그쳤습니다. 아이가 가짜라며? 내가 날 속인 거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봤어. 태준은 화가 나서 신시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신시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신시아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태준이 숨겨둔 비자금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혜빈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신시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태준의 비자금 계좌번호와 장부가 숨겨진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것 좀 보세요. 신시아가 배신했어요. 원래 악인들끼리는 서로 물어뜯는 법이지. 혜빈은 그 정보를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비자금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뭐? 계좌가 왜 동결돼? 사장님,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 공금도 빼돌렸고 비자금도 들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이오 코인 투자도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퀸, 그 여자가 날 속인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설 여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적공리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용역 깡패들을 고용해 혜빈의 발효시설을 뺏으려 했습니다. 거길 점거해. 그 여자 쫓아내고 용역 깡패들은 적공리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혜빈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적공리를 국가보안시설로 등록해뒀던 것입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용역 깡패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설 여사도 교사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부인, 국가시설 침입은 중범죄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설 여사는 생전 처음으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바닥, 딱딱한 벽, 형광등, 불빛.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를 여기 가둘 수는 없어. 내 변호사 불러.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설 여사는 벌벌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빈이 유치장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제이킨으로 변장한 채였습니다. 설 여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이킨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보석금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제발 절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혜빈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동명제약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각서였습니다. 이건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제가 바로 보석금을 내드릴게요. 안 그러시면 여기서 계속 계셔야죠. 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존심도 교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설 여사는 혜빈의 발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혜빈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 명심하세요. 혜빈은 유치장을 나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발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영감이 혜빈에게 말했습니다. 혜빈아, 사실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영감님? 나는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인맥은 남아있지. 혜빈은 놀랐습니다. 박 영감이 그런 높은 사람이었다니요. 왜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써먹을 때가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필요할 거야. 박 영감의 도움으로 혜빈은 더욱 단단한 방패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동명제약 앞에서는 주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해임하라. 우리 돈 돌려내. 회사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주식을 사들이려 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돼. 이번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시장에 나온 동명제약 주식 대부분이 이미 혜빈의 손에 있다는 것을요.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혜빈은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동명제약 주식 51%, 시아버님의 공증 유언장, 그리고 20년간의 학대 영상까지. 영상은 어떻게 구한 거야?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뒀었어요. 혹시 몰라서요. 박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빈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그 무렵 태준은 언론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것이었습니다. 동명제약은 곧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기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최근 동명제약의 행보는 엉망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최근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하지만 태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들이 들통날까봐 불안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빈은 20년 전 시어머니에게서 받았던 낡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그 앞치마에는 기름때와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입고 가야겠어요. 정말 그러려고? 위험하지 않겠어? 괜찮아요, 영감님. 이게 제 시작이었으니까 이걸로 끝내야죠. 혜빈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산발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동명제약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혜빈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주주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상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검은색 슈트를 입은 혜빈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주혜빈입니다. 동명제약의 진짜 주인이죠.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준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혜빈? 내가. 어떻게? 놀라셨어요? 당신이 버린 여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혜빈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동명제약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명서가 있어요. 비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주혜빈 씨가 최대 주주입니다. 태주는 비틀거렸습니다. 설 여사는 객석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으로 주식을 샀어. 궁금하세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약을 팔아서 번 돈이에요. 시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땅 덕분이죠. 혜빈은 손짓을 했습니다.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20년 동안의 학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설 여사가 혜빈의 뺨을 때리는 장면, 뜨거운 육수를 발등에 쏟는 장면, 진주를 주우라고 무릎 꿇린 장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설 여사는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여자를 20년 동안 저렇게 괴롭혔다고? 말도 안 돼. 사람을 개처럼 대했잖아.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태준이 술에 취해 자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임상 데이터? 그거 다 조작한 거야. 환자들이 부작용 있어도 숨기라고 했지. 어차피 모를 거 아냐.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합성한 거라고. 태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혜빈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공증 유언장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강 회장님의 서명과 날인이 확실합니다. 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녀는 계속 소리만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신시아가 머리를 산발한 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혜빈,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맞아요.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내 아이를 돌려내. 태준 씨의 아이를.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신시아의 가짜 임신은 이미 뉴스로 보도된 상태였으니까요. 무슨 아이? 당신 배에 쿠션 넣고 다녔잖아요. 신시아는 혜빈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그녀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 그때 경찰들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준 씨와 설 여사, 횡령 및 배임, 폭행교사, 임상 데이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은 태준과 설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설 여사는 혜빈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혜빈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혜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용서받지 못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태준과 설 여사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혜빈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동명제약은 문을 닫습니다. 대신 새로운 회사, 혜빈 메디케어가 출범합니다. 주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혜빈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온 혜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켰어요. 혜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독방이 아니라 6명이 함께 지내는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야, 새로운 놈. 너 뭐하던 놈이야? 저는 동명제약 부회장이었습니다. 죄수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부회장, 여기선 그런 거 소용없어. 이리 와서 내 발이나 주물러. 예,
제가 왜? 뭐, 이 새끼가? 덩치 큰 죄수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여긴 네 회사가 아니야. 알았어? 태준은 그날부터 매일 밤 구타를 당했습니다. 허세를 부릴 때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가 되었고 갈비뼈도 금이 갔습니다. 한편 설 여사는 여자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은 환수되었고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 여사야. 나를 이런 데 가둘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감방 동료들은 오히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부잣집 마님이 여기 왔네? 우리한테 심부름이나 해. 설 여사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빨래, 설거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설 여사는 밥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로 깨어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주야. 내 진주 목걸이. 저 사람 완전히 미쳤네. 동료 수감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설 여사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부잣집 안주인인 줄 착각했습니다. 신시아는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재산은 혜빈에게 압류당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보석도 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신시아는 싸구려 원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유흥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손님, 술 한잔 하시겠어요? 당신 그 신시아 아니야? TV에 나온.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신시아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녀가 이제는 뒷골목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혜빈을 배신했던 친정 오빠도 감옥에 갔습니다. 태준에게 받은 돈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야, 너 주혜빈 오빠지? 태준이 감옥에서 혜빈의 오빠를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배신했다며? 시끄러워. 나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야. 나도 내 동생 때문에 여기 왔어. 이게 다 내 동생 탓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 싸웠습니다. 감방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반면 혜빈 메디케어는 날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홍열단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유럽에도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매출이 전월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가격은 올리지 마세요. 서민들도 살 수 있어야 해요. 혜빈은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적공리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황량했던 땅은 이제 아름다운 연구단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혜빈 회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예전에 혜빈을 미친 여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언론도 혜빈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의 여왕 주혜빈, 한국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희망. 과거에 혜빈을 식물하고 조롱했던 기자도 있었습니다. 혜빈은 그 기자를 불렀습니다. 기자님, 저를 기억하세요? 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정 보도하세요. 안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혜빈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빈은 박 영감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감님, 오늘 누룩 상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완전히 장인이 됐구나. 두 사람은 편안하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혜빈에게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며칠 후 혜빈은 처음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여행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혜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게 자유구나.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혜빈은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태준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면회실에 나타난 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척하게 마른 얼굴, 멍든 눈과 구부정한 어깨. 왜 날 만나러 온 거야?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요. 혜빈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게 밥그릇 사진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당신이 제 발 앞에 던진 이 밥그릇. 그건 이제 당신이 평생 먹게 될 거예요. 감옥에서요. 태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왔을 뿐이에요. 혜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울먹이며 혜빈을 불렀습니다. 혜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혜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면회실을 나오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밖에는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 과정 내내 혜빈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힘드셨죠? 아니에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회장님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혜빈은 차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자신의 얼굴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구나. 그날 밤 혜빈은 적공리 오두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혜빈 메디케어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급하게 혜빈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성그룹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매집하고 있어요. 오성그룹? 그게 누구죠? 설 여사님의 친정 가문입니다. 조카가 회장으로 있는데 고모 복수를 하겠다고 나섰대요. 혜빈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오성그룹은 건설업으로 큰 재벌이었습니다. 동명제약보다 훨씬 큰 회사였습니다. 적대적 M&A를 하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언론에 우리 회사 기술이 조작됐다는 가짜 뉴스를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혜빈 메디케어, 홍열단 효능 조작 의혹. 근거 없는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20%나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진실은 곧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악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성그룹은 돈으로 언론을 매수했고 매일 혜빈 메디케어를 공격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응을 해야 해요. 박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빈은 침착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요. 한편 오성그룹 회장 강민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고모를 그렇게 만든 년을 가만 안 둘 거야. 회사 빼앗고 명예도 빼앗고 모든 걸 다 빼앗을 거야. 그는 스파이를 고용해 적공리 연구소에 침투시켰습니다. 목적은 홍열 누룩의 종균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 보안은 어때? 빈틈이 있습니다. 야간 당직자가 1명뿐이에요. 스파이는 연구원으로 위장해 적공리에 들어왔습니다. 혜빈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해요. 회장님, 제가 확인해 볼까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냥 둬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혜빈은 가짜 종균을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짜와 똑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 효능도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이걸 훔쳐가게 놔두세요. 일주일 후 스파이는 가짜 종균을 훔쳐 오성그룹에 넘겼습니다. 회장님, 홍열 누룩을 구했습니다. 잘했어. 이걸로 우리도 약을 만들자. 오성그룹은 급히 신약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적공리 연구소에 불이 났습니다.
스파이가 증거인멸을 위해 방어한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연구원들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혜빈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장고가 타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기는 빈 저장고예요. 진짜는 다른 곳에 있어요. 혜빈은 이미 진짜 종균과 연구 자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었습니다. 불에 탄 건 빈 건물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오성그룹이 만든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발효 신약 오성그룹의 바이오헬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문제가 터졌습니다. 약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부작용을 호소한 것입니다. 배가 아파요. 두드러기가 났어요. 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뉴스는 오성그룹의 부실 신약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오성그룹 신약 중대 결함 발견. 강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홍열 누룩으로 만들었다며. 회장님, 종균이 가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속았다고? 오성그룹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혜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성그룹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오성그룹 지분 30%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좋아요. 인수 절차를 밟으세요. 강민수는 혜빈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왜 당신을 살려줘야 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모가, 설 여사가 저를 부추긴 거예요. 변명은 됐어요. 당신 회사는 이제 제 거예요. 혜빈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오성그룹은 혜빈 메디케어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빈은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장을 넘기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숨겨진 페이지였습니다. 특수 잉크로 쓰여 있어서 불빛을 비춰야만 보였습니다. 혜빈아, 이 글을 읽는다면 내가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이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 부모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내 아들 태준이 마약과 여자에 빠져 회사 돈을 수십억 횡령했고 내 아버지가 회사 회계 감사를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내 아버지는 사돈으로서 태준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며 그만하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태준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내 부모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거야. 내 아내도 이 일에 가담했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내 부모님은 돌아가신 후였고 나는 너무 비겁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 그저 내가 조금이라도 덜 괴로웠으면 하는 마음에 적공리 땅과 열쇠를 준비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 가족이 너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증거는 이 페이지 뒤에 숨겨뒀어. 꼭 진실을 밝혀다오. 혜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태준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뒤에는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혜빈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20년 전 설 여사와 태준의 대화였습니다. 태준아, 장인어른이 또 회사 와서 난리 치셨어. 내 횡령건 때문에. 어머니, 어떡하죠? 이번엔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신고?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야. 내 장인을 가만 놔둘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 들어봐. 장모도 같이 처리해야 해. 둘이 항상 붙어 다니잖아. 교통사고로 꾸미면 돼.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안 그러면 너 감옥 가. 회사도 날아가고. 내가 운전기사 한 명 아는데 돈만 주면 뭐든 하는 놈이야. 알겠습니다, 어머니. 혜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돈을 위해 경고를 했고 그 대가로 부모님 모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혜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했습니다. 혜빈은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20년 전 교통사고 사건을 재수사 의뢰해 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살인 사건이에요. 박 변호사는 즉시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태준과 설 여사가 고용한 운전사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시켜서 한 일이에요. 운전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태준과 설 여사는 살인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혜빈은 부모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진실을 밝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정의를 실현할게요. 박 변호사가 혜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두 사람은 밤새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혜빈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 옆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과 설 여사,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태준과 설 여사는 수갑을 찬 채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하게 말랐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20년 전 피고인들이 살인을 모의한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설 여사와 태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인을 가만 놔둘 수 없어. 교통사고로 꾸미면 돼.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범행을 실행한 운전기사 김철수의 증언입니다. 나이든 남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설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주혜빈 씨 부모님이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으라고 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가 탄 차를 다리 위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난간을 들이받고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혜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횡령을 했잖아. 내가 문제를 만든 거야. 어머니가 덮으라고 했잖아요. 장인어른을 처리하라고 한 것도 어머니예요.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20년 전 계획적으로 피해자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유가족인 주혜빈 씨를 2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준과 설 여사에게 각각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안 된다고. 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태준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혜빈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의가 실현됐어요. 혜빈은 법정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회장님은 자유예요. 며칠 후 혜빈은 부모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골프장 부지로 팔릴 뻔했던 그 선산이었습니다. 혜빈은 땅을 다시 사들여 아름다운 추모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선산을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혜빈은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옆에는 시아버지의 위패도 함께 모셨습니다. 아버님도 함께 계세요.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모공원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간 영혼들이 잠든 곳. 그날 오후 적곡리 마을 사람들이 혜빈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장섰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용서를 빌러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회장님을 미친 여자라고 했습니다.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빈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혜빈은 적곡리 마을 발전 기금으로 10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마을에는 도서관과 복지관이 세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귀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어요. 다 회장님 덕분이죠. 적곡리는 부자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황량했던 땅은 이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박영감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혜빈을 불렀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혜빈아,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박영감은 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 내가 배운 발효기술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였지. 내가 그걸 이뤄줬어. 영감님, 이제 증오를 놓아라. 복수도 끝났잖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네, 영감님. 약속드릴게요. 박영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아이. 세상을 치유하렴.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혜빈은 영감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박영감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박영감님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주혜빈 회장이 훌륭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장례를 치른 후 혜빈은 강 회장 의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겠습니다. 재단은 홍열단을 무료로 배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말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네,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혜빈은 직접 약을 나눠주며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혜빈은 집에 있던 모든 과거의 흔적을 모았습니다. 태중과의 결혼 사진, 동명제약 시절의 기록, 학대당했던 그 시절의 물건들, 마당에 불을 피우고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과거가 제로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박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네,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며칠 후 한 방송사에서 혜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전 국민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회장님, 20년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혜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고통은 발효될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저는 그 시간을 견뎠고 이제 그 고통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명언이 되어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변호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회장님, 아니 혜빈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혜빈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아직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혜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혜빈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혜빈 메디케어는 세계 10대 제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에 지사가 생겼고 홍일단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혜빈은 여전히 적공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본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적공리에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직접 누룩을 띄우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이게 제 시작이었으니까요. 혜빈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발효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예처럼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일했습니다. 적공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붉은 흙은 이제 생명력 넘치는 땅이 되었고 말라 죽었던 나무들은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마을에는 발효 체험장이 생겼습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여러분, 발효는 시간의 예술이에요.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혜빈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혜빈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진짜 회장님이세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에요. 혜빈은 아이들과 함께 누룩을 띄우고 발효액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발효실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혜빈은 설 여사를 면회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 나타난 설 여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공허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설 여사는 혜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혜빈이에요. 혜빈? 우리 며느리? 네, 어머님. 설 여사는 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혜빈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진짜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빈이 첫 수익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진주 목걸이예요. 진짜예요. 혜빈은 설 여사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설 여사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예쁘다. 진짜 진주. 내 목걸이. 혜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어디가? 가지 마. 하지만 혜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태준도 면회를 갔습니다. 그는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혜빈이야? 태준은 혜빈을 보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제발. 혜빈은 차갑게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바닥에서 뿌리를 내렸고 이제는 하늘 높이 자라났습니다. 당신이 준 고통은 제 자양분이 됐어요. 감사해야 할까요? 혜빈아, 이제 당신은 제 기억 속에도 없어요.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안녕히 계세요. 혜빈은 차갑게 말하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혜빈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빈은 감옥 안의 TV에서 자신의 성공 소식을 보며 미쳐가는 태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시아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청소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혜빈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친정 오빠가 출소했습니다. 그는 혜빈을 찾아왔습니다. 혜빈아, 나 좀 도와줘. 돈이 필요해. 오빠, 저는 오빠를 도와줄 수 없어요. 동생아, 제발.
우리 남매잖아. 혜빈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가세요. 제 회사 청소 부서예요. 일자리를 드릴게요. 뭐? 청소? 나보고 청소를 하라고? 네, 오빠가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세요. 더 이상 공짜는 없어요. 오빠는 화가 났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빈아, 미안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1년 후 오빠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혜빈은 시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수 빚은 홍열주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저 주예빈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혜빈은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박 변호사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빈 씨, 오늘 석양이 참 아름답네요. 네, 정말 그래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혜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빈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혜빈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혜빈 메디케어를 넘어 주예빈 그룹을 출범합니다. 제약을 넘어 생명공학 전체를 아우르는 그룹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에 무상 의료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혜빈의 선행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혜빈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적공리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선생님, 발효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조급해하지 마. 시간을 줘. 발효는 기다림이야. 혜빈은 제자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인내와 겸손도 가르쳤습니다. 어느 저녁 혜빈은 적공리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 함께 섰습니다. 혜빈 씨, 행복하세요?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혜빈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마디는 여전히 굵었고 발효 작업으로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예의 손이 아니라 창조자의 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살아있어요. 진짜로요. 박 변호사가 혜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세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적공리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통은 발효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석양빛에 물들어 가장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주예빈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혜빈은 박 변호사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적공리의 붉은 땅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혜빈 메디케어의 불빛이 세계 곳곳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약으로 치유받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났습니다. 고통은 정말로 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뚫리는 사이다 복수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20년을 참고 견디며 바닥에서 뿌리를 내린 혜빈이 마침내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선 모습이 큰 감동을 줍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선 악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결국 최고의 복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보다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닐까요?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혜빈처럼 언제나 눈부시게 빛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